3,500억 달러. 당연히 선불입니다. 한국 외상할 생각은 넣어두세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를 인질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 정부의 깡패 협박.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까지 선언하며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심장이 멈춘 쪽은 한국이 아닌 미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마존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곧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결국 대한민국에게 고개 숙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누군가가 외쳤지만 트럼프는 이미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트릭 밀러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 책임자로 30년째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애틀 본사 52층 제 사무실에서 모니터 6개가 동시에 같은 뉴스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나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1,000가 아니라 $10,000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이 같은 숫자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10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을 쓰려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싫으면 미국인을 쓰거나 아니면 나가라. 그의 손에 들린 금색 만년필이 서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하청업체 인력일 뿐이었어요. 실리콘밸리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경력 30년 동안 한국 팀들과 일해본 경험이 꽤 있었어요. 이어오는 10년대 초반, 제가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긴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창의성은 부족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미국 매뉴얼을 조금 수정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시받은 일은 정확하게 해냈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항상 우리 눈치를 봤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먼저 의견을 내는 법이 없었고, 물어봐야 겨우 대답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우리 조건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실리콘밸리 인사 담당 부사장 제임스였습니다. 패트릭, 지금 뉴스 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비자 수수료 말이야? 그래, 큰일이야. 우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투입된 한국 엔지니어가 정확히 837명이야. 제임스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 갱신 비용만 계산해봐. 한 명당 10만 달러면 8,370만 달러야? 거의 8,400만 달러라고?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그 금액이면 중소규모 스타트업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제임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지면 프로젝트가 멈춰. 특히 SMR 분야는 대체 인력이 없어. 제가 컴퓨터로 인력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AWS만 해도 한국 출신 핵심 인력이 1268명이었어요. 그중에서 SMR 프로젝트 담당자가 320명, 인공지능 인프라팀이 490명이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치면 실리콘밸리 전체에 한국 엔지니어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망 프로젝트 알잖아.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5기가와트 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인데 이거 없으면 아마존의 차세대 AI 서비스가 멈춰. 그런데 핵심 기술진 절반이 한국인이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파견 온 팀이 빠지면 끝이야.
미국 빅테크 업계 전체의 인력 부족률이 이미 25%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지면 이 수치는 42%를 넘을 거였어요. 특히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첨단 에너지 분야는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백악관 기자회견장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 섰어요. 붉은 넥타이가 유독 선명해 보였습니다. 금색 만년필을 높이 들어 올리며 그 특유의 제스처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인의 나라야. 트럼프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쿵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한국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미국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용납 못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웃기는 소리. 2주면 대체할 수 있어.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반발할 텐데요?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그 기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미국인을 쓰면 되잖아. 왜 한국인을 써? 그들이 뭐가 특별해? 아무것도 없어. 싫으면 나가라. 미국 퍼스트.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지만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퇴장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한국 엔지니어들 2주면 대체할 수 있어. 캐나다나 유럽에서 데려오면 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7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말입니다.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SMR 64기가 필요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X에너지의 XE100 모델 60기, 각각 80메가와트 용량으로 총 1기가와트를 생산할 계획이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아마존의 인공지능 사업 전체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질 거였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할 게 뻔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패트릭님, 두산에너빌리티 김도현 상무님이 연락 오셨습니다. 비서 캐롤의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하던 계약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직접 통화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산은 우리 SMR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였어요. X에너지와 함께 원자로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이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멀리 레이니어 산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국의 힘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 그들 없어도 돼. 우리가 미국이잖아. 세계 최강국이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면서도 대체 공급원을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선택지는 많았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가진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며칠 뒤에야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 다음 날 아침 10시. 제가 어제 밤 급하게 불러 모은 임원들이 시애틀 본사 40층 대회의실에 속속 도착했어요. 커피를 든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니 모두가 잠 못 든 밤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긴급 대응 방안, 한국 의존도 제로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사라 존슨이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북미 인프라 본부장인 사라는 밤새 준비한 듯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걸 보니 상당한 공을 들인 것 같았어요. 어젯밤 제가 캐나다 쪽과 통화했습니다. 사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온타리오주 브루스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총 18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 추가 증설도 가능하답니다. 사라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천연가스 발전소들이 우리와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해요. 작년에 신규 가동 시작한 곳만 5군데입니다. 한국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라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희망을 느꼈어요. 역시 미국은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대안을 찾아냈으니까요. 북미 대륙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부문 부사장 마이클 첸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라,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 보고서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어제 저녁에 보내온 거예요. 마이클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새로운 원전 하나를 짓는데 평균 12.3년이 걸려요. 인허가부터 시작하면 15년은 기본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4년뿐이에요. 이현진의 셈 9년까지 5기가와트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그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더 큰 문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에요. XE100 같은 첨단 SMR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북미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딱 하나, 엑스에너지뿐이에요. 그마저도 핵심 부품 제조는 한국 두산이 독점하고 있고요. 사라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꼭 SMR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아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어요. 애리조나 사막에 패널을 깔면 됩니다. 텍사스 평원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돼요. 배터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협력하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어요. 5기가와트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마이클이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태양광은 밤에 작동하지 않아요. 구름 낀 날은 효율이 반토막 나고요.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배터리로 백업한다고요? 5기가와트를 저장할 배터리를 만드는 데만 3조 달러가 들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사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란 말이에요. 아폴로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맨해튼 프로젝트도 해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미국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이죠. 사라 말이 맞습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사라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두께가 5cm는 넘어 보였어요. 이거 보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청에서 보낸 특별 제안서예요. 그녀가 서류를 흔들자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60달러를 제시했어요. 한국 두산보다 20% 저렴합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북한이라는 리스크도 있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곳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어요. 그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어요. 미국 퍼스트,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 어차피 우리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그들은 카피캣일 뿐이에요. 삼성도 애플 따라하고 현대도 테슬라 흉내 내잖아요? 저는 사라의 확신에 찬 모습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녀 말대로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인터넷을 발명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비드 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죠.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산이 빠지면 XE100 프로젝트는 끝이에요. 그들이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제어봉 구동장치를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대체할 회사가 없어요. 데이비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계약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체결한 독점 공급 계약서예요. 두산은 엑스에너지의 유일한 제조 파트너입니다. 특허권도 공동 소유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다른 회사와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럼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되잖아요.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미쓰비시도 있고 아레바도 있고 웨스팅하우스도 있어요? 돈을 더 주면 돼요? 우리가 아마존이에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확인했어요. 미쓰비시는 일본 국내 프로젝트만으로도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예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해외 프로젝트는 아예 안 받고 있고요. 아레바는 프랑스 정부 프로젝트에 묶여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아직도 파산 보호 절차 중이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리더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든 길을 찾을 겁니다. 미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국방부에서 파견된 브라운 차관보였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어요. 패트릭, 상황이 어떻습니까? 브라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어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브라운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협력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히타치와 도시바가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직접 연락해 왔어요. 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봐요! 대안이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라운이 계속 말했어요.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협력을 제안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독일 지멘스도 연락이 왔고요. 메르켈 전 총리가 고문으로 있는 에너지 회사에서도 접촉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곤란하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전 세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국 하나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브라운.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과 유럽 옵션을 빠르게 검토해 봅시다. 일주일 안에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보고 결정하죠. 한국은 백업 플랜으로만 남겨두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고 브라운은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패트릭, 정말 괜찮을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MIT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3년 내 대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기술적으로 두산을 대체할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마이클.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늘 불가능을 해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다른 루트를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중국 쪽과도 접촉 중이래요. 우리만 뒤처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애틀 항구로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체에 한국 해운사 로고가 보였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산의 김도현 상무가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계약 조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지속이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메일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6배 사기의 SMR, 5기가와트의 전력, 7억 달러의 투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뒤면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다리던 좋은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월 25일 아침, 제 휴대폰에 뜬 속보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폭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생중계 영상을 켰어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요? 그거 선불입니다. 업프런트! 트럼프가 기자단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조명 아래서 그의 주황색 머리카락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현금으로 지금 당장 미국 계좌에 입금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세를 깎아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그건 투자 약속이지 현금 지급이 아닌데요. 트럼프가 그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투자? 약속?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진짜 돈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면 선불로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니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납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탁탁탁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선불, 선불, 선불! 그가 리듬을 타듯 반복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빈 약속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든지 선택하세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보이는 기자가 일어섰어요. 대통령님,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새로운 딜이 필요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딜 말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건 한국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겐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으니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서 물러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두산과의 관계를 정리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패트릭 뉴스 봤어요? 이제 한국은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니 미친 소리잖아요. 한국 정부가 거부할 게 뻔해요.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는군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스스로 물러나면 우리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3,500억 달러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집행될 투자 계획입니다. 현금 일괄 납입은 불가능하며 국제 투자 관행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나섰어요. 투자는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불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한미 동맹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경제 관계 최악으로 치닫나라는 분석 기사를 올렸어요. 한국 언론들은 더 격렬했습니다. 굴욕적 요구, 경제 주권 침해라는 표현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삼성, 현대, SK, LG, 한화, 두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통상 환경에서는 대미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서의 첫 문장이었어요. 특히 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들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SMR 프로젝트는 한미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입니다. 일방적 압박으로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국 기업들이 발끈하고 나선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손을 떼면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패트릭, 이거 완벽해요. 사라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이 알아서 물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일본이나 유럽과 본격적으로 협상하면 돼요. 하지만 저녁 무렵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패트릭, 큰일 났어요.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히타치가 협력 제안을 철회했어요.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요. 뭐라고요? 저는 화면을 빼앗듯 가져왔어요. 히타치 공식 성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에서는 장기 프로젝트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시바도 비슷한 입장을 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보낸 이메일을 마이클이 보여줬어요. 죄송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미국 프로젝트 참여는 재고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독일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책이 한국을 몰아낼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까지 겁을 먹은 거예요. 패트릭,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이클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청도 입장을 바꿨어요. 메가와트 시당 60달러였던 제안을 80달러로 올렸답니다. 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래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건데 왜 다른 나라들이 도망가는 거죠? 데이비드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패트릭,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SMR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자국 데이터 센터용으로 두산과 협상 중이랍니다.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뉴욕, 런던, 도쿄지사가 모두 접속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런던 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기피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언제 룰을 바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한테 한 짓을 내일은 유럽한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쿄 지사장도 거들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이렇게 당하는데 일본이라고 안전하겠어요?
차라리 중국과 일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이에요. 세계 최대 시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어요. 브라운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패트릭 국방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애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패트릭, 어떻게 할 거예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4기의 SMR, 5기가와트의 전력, 7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EHM 9년이라는 시한. 모든 숫자가 저를 압박했어요. 일본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면 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설마 정말로 한국이 유일한 답이란 말입니까? 한국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9월 28일 아침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창원까지 3시간을 달려온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XE100 제조시설이라는 작은 팻말도 보였어요. 김도연 상무가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노타이 차림이었는데 표정은 담담했어요. 제 뒤에는 AWS 기술팀 5명과 통역사가 따라왔습니다. 김도연 뒤에도 두산 임직원 여럿이 서 있었어요. 패트릭 밀러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도현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저는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말인가요? 김도현이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야적장이 펼쳐졌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만큼 넓은 부지에 각종 철강 구조물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창원 공장입니다. 김도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총 부지 면적 165만 제곱미터, 직원 수 3,2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압박하는데도 이들은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프로젝트를 계속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패트릭 씨,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을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뭐라 하든 AWS가 필요로 하는 건 우리가 가진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시제품도 완성했고요. 시제품이 완성됐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에나 완성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3개월 앞당겼습니다.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한 덕분이죠. 그 한국 엔지니어들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약간의 비꼼이 섞인 말이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장 곳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했습니다. 헬멧에는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전 표지판도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SMR 조립동입니다. 김도현이 멀리 있는 거대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높이가 50m는 돼 보이는 흰색 건물이었습니다. XE100 시제품이 그 안에 있죠. 우리가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미국 기술을 베낀 수준이 아닐까? 패트릭 씨 알고 계신가요? 김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두산이 엑스에너지와 독점 계약을 맺은 이유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3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그리고 제어봉 구동장치. 이 3가지 핵심 부품을 한 회사에서 모두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두산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나 프랑스 아레바는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만 가능해요.
김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압력 용기는 만들지만 제어봉 구동 장치는 못 만들어요. 아레바는 증기발생기는 만들지만 나머지는 외주를 줘야 하고요. 오직 두산만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국과 한국 인사단이 마주 섰습니다. 마치 대치하는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고 김도연도 그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패트릭 씨,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하청업체로 봅니다. 기술 도둑으로 보기도 하고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이에요. 그가 건물 문을 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내부는 거대한 경납고처럼 생겼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형광등 수백 개가 대낮처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구조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높이가 20m는 넘어 보였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표면에는 수천 개의 볼트가 정교하게 박혀 있었고 각종 배관과 계측 장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XE100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XE100의 원자로 모듈입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80메가와트 출력, 높이 22m, 직경 시해고소미터. 이것 하나로 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저는 천천히 구조물 주변을 걸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용접 부위는 마치 기계가 아니라 예술품처럼 매끄러웠고 모든 연결부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이걸 정말 여기서 만든 겁니까? 제가 믿기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도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설계부터 제작, 조립까지 모두 이곳에서 했습니다. 미국 엑스에너지는 기본 설계만 제공했고 상세 설계와 제조는 100% 두산 기술입니다. 제 옆에 있던 AWS 기술팀장 로버트가 구조물에 손을 대봤어요. 믿기지 않네요. 이 정도 품질이라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도연이 로버트의 말을 받았어요. 겸손하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를 따라올 회사는 없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64기의 SMR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니. 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니. 7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가 고작 한국의 한 공장에 달려있다니. 패트릭 씨, 김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SMR 시제품 검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평온했어요. AWS 프로젝트가 붕괴됩니다. 제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선택하시죠. 김도연이 시제품을 가리켰습니다. 실물 앞에서 판단하세요. 우리와 함께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김도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립동의 대형 셔터가 또 하나 열렸습니다. 9월 28일 오전 창원 SMR 조립동의 실제 작업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시제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립 라인 전체가 가동 중이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이곳저곳에서 파란 빛을 내며 튀었고 천장 크레인이 거대한 부품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XE100 시제품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그 크기가 더욱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20m가 넘는 높이, 아파트 7층 건물만 한 원통형 구조물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특수 합금 표면은 거울처럼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조명 아래서 신비로운 광택을 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청업체일 뿐이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던 생각이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없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다. 30년 경력 내내 굳게 믿어온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원자로 압력 용기의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용접 부위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러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들었을 텐데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했어요. 이 용접 기술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아래쪽 연결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용접선을 따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틈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톱으로 긁어봐도 걸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자빔 용접입니다. 김도연이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설명했어요. 진공 상태에서 전자빔으로 용접하는 기술이죠. 섭씨 3000도의 열로 금속을 분자 단위에서 결합시킵니다. 일반 용접보다 10배 정밀하고 강도는 2배 높아요. 이 기술을 원자로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3곳이요? 제가 물었어요. 두산, 미쓰비시, 그리고 러시아 로사톰입니다. 김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크기와 정밀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죠. 제가 일어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어요. 원자로 상단부에는 제어봉 구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케이블과 센서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인체의 신경계처럼 복잡했어요. 저 제어봉 구동 장치 하나에 부품이 3,200개 들어갑니다. 김도연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각 부품의 허용 오차는 0.01mm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기 엔진 제작 기술을 응용했어요. 보잉 700빈치와 에어버스 EA305싱에 납품하는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첨단 정밀공학의 집합체였습니다. 로버트가 가방에서 휴대용 초음파 검사 장비를 꺼냈어요. 실례합니다만 비파괴 검사 좀 해봐도 될까요? 김도연이 손을 펼치며 허락했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로버트가 여러 부위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용접 부위, 연결부, 두께가 다른 변곡점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불안해서 물었어요. 로버트가 장비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가득했어요. 패트릭, 이건 믿기지 않아요? 결함이 제로예요. 단 하나의 미세 균열도 없어요. 15년 경력 중에 이런 건 처음입니다. 저는 다시 시제품을 올려다봤습니다. 80메가와트 출력, 이것 하나로 10만 가구의 전력 공급, 64기면 5기가와트,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을 합친 것보다 큰 도시를 밝힐 수 있는 전력이었어요. 정말 64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김도연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이미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김도연이 옆 건물을 가리켰어요. 월 2기씩 생산 가능해요. 주요 부품은 이미 선행 제작을 시작했고요. 42개월이면 64기 완성입니다. 2019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죠. 제가 다시 시제품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인가?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었어요.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하청일 뿐이라는 편견,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못 산다는 오만함.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깐 비틀거렸어요. 패트릭 씨, 괜찮으세요? 김도현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우리가 틀렸네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완전히요? 김도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셨군요. 30년이나 걸렸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용접하는 사람,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품질을 검사하는 사람, 도면을 검토하는 사람.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오직 기계음과 작업 소리만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쫓아내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던 분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어요. 비자 수수료 폭탄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에서, 시애틀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죠. 연봉도 미국 때보다 높아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저분을 보세요. 김도현이 한 엔지니어를 가리켰어요. 흰 작업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안전모에 이준호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MIT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15년 일했죠. 작년에 비자 갱신이 거절돼서 돌아왔어요. 지금은 우리 핵심 설계팀장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도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패트릭 밀러 씨시죠? 반갑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보스턴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AWS 프로젝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5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훌륭한 비전이더군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떠나신 게 아쉽지 않으세요? 이준호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15년 동안 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여기서 진짜 혁신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가 시제품을 올려다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원히 외국인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제가 핵심 인재고 존중받습니다. 제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패트릭 씨,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필요 없어요. 중국 텐센트가 200기를 원하고 사우디가 100기를 요청했어요. 유럽연합도 50기를 타진하고 있죠. 모두가 우리 기술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김도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AWS와 맺은 계약을 존중하죠. 한국인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존중받고 싶습니다.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동등한 파트너로요.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시제품을 올려다 봤습니다. 22m의 높이, 수천 개의 정밀 부품, 완벽한 용접 기술, 나노 단위의 정밀도.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던 그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던 겁니다. 이걸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60세기를 정말로 확실히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도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부지가 뭔지 아세요? 밖을 보니 축구장 수놓개 크기의 평탄화된 땅이 있었어요. 이미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SMR 양산 공장 부지입니다. 김도연이 말했어요.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설계도 끝났고 장비도 발주했습니다. AWS가 결정만 하면 6개월 안에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아마존의 미래가, 아니 미국 빅테크의 미래가 이 공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려 했던 거예요. 김 상무님,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봤습니다. 한국을, 당신들을 완전히 잘못 알았어요. 김도연이 저를 조립동 2층에 있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방금 전 봤던 거대한 시제품이 내려다 보였어요. 회의실에는 두산 기술진 6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XE100 기술 브리핑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패트릭 씨,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김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전력 생산 설비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기술이에요. 생존 기술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김도연이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바꿨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위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전년 30년까지 현재의 5배, 2040년까지는 수백 배가 필요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기존 화력 발전으로는 탄소 배출 때문에 불가능해요. 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이준호 박사가 일어나서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SMR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 기술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듀얼 유즈 기술입니다. 이준호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 전용이 가능해요. 특히 우리가 보유한 농축 기술과 결합하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핵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AWS 팀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사라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NPT 가입국입니다. 김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평화적 이용만 할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일본처럼 말입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지원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XE100 개발에 8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김도연이 문서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맹국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필요하니까요. 데이비드가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정말이네요. 에너지부 차관 서명까지 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XE100의 상세 설계도였어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어요. 제가 도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핵무기까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는 핵무기 제조 능력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정정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됩니다. 김도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시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우라늄 2배산초의 농축도는 4.95%예요. 무기급은 90% 이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9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30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가 하청으로 무시하던 그들이 이미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니, 왜 이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도연이 제 눈을 봤어요.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되려면 비밀을 공유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패트릭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실이요?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 김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미국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말이에요. 사라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김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쫓아내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이미 1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납품하는 조건으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용접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준호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XE100 64기가 연결된 마이크로그리드 시뮬레이션입니다. 영상 속에서 64개의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력이 물 흐르듯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각 원자로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출력을 조절하고 어느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보완해요. 이건 로버트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진보한 시스템이에요. 5기가와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김도현이 말했어요. 이 기술로 50기가와트, 500기가와트도 가능해요. 미래의 에너지 패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전력 공급 계약인 줄 알았는데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술 패권, 심지어 핵 억지력까지. 패트릭 씨, 김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 건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건지. 저는 창밖의 시제품을 바라봤어요. 20m 높이의 거대한 원통이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담긴 기술이 세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니.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김도연이 대답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멈춘다고. 우리를 적으로 만들면 중국이 이긴다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산과 AWS의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고 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걸,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7억 달러 투자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6사기의 SMR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애틀로 돌아가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오만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 뻔했는지, 한국이 진짜로 중국과 손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차창 밖으로 창원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세계 에너지 패권의 중심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걸.
귀국 후 내부 회의에서 모든 걸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시애틀로 돌아온 다음 날 AWS 글로벌 본사 최상층 이사회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9월 30일 오전 9시 이사회 멤버 12명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프 윌크 CEO, 앤디 제시 회장, 그리고 주요 주주 대표들까지. 평소엔 분기별로만 열리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건 회사 역사상 네 번째였습니다. 사라가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사님들, 패트릭이 한국에서 뭘 받든 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도박이에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란색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고 기술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두산 하나에 올인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사라가 클리커를 들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래프와 차트가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캐나다 브루스 원전에서 2기가와트, 텍사스 천연가스에서 1.5기가와트, 애리조나 태양광과 배터리 조합으로 1.5기가와트, 합치면 5기가와트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 마크 스펜서가 사라의 편을 들었어요.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라 말이 맞습니다. 한 나라, 한 회사에 의존하는 건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창원에서 본 것들이 제게 확신을 줬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대한 XE100 시제품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2m 높이의 은빛 원통이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산은 이미 시제품을 완성했어요. 예정보다 3개월 앞서서요. 비파괴 검사 결과 결함 제로였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앤디 제시 회장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어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화면에 큰 글씨로 3개의 핵심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SMR 1기의 출력은 80메가와트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어요. 빨간 점이 숫자 위에서 원을 그렸습니다. 이것 하나로 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뉴욕 맨해튼 거주 인구의 20%가 쓰는 전력입니다. 이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둘째, 우리가 필요한 5기가와트는 중형 도시 2개를 합친 규모의 전력입니다. 제가 비교 이미지를 띄웠어요. 시애틀 전체 전력 소비량의 3배예요. 이 정도 전력이 없으면 우리의 AI 서비스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완전히 뒤처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면에 붉은색으로 12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폰트 크기를 일부러 100포인트로 키웠어요. 두산을 대체할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4년이에요. 단 2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사라가 다시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추정치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면 사라, 제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공식 데이터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국 에너지부 공식 문서였습니다. 봉투에 빨간 confidential 도장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어요. 어제 저녁 워싱턴에서 특급으로 도착한 문서입니다.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레놀름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문서를 한 장씩 넘기며 프로젝터에 비췄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어요. 굵은 글씨로 쓰여있는 한 문장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XE100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가장 진척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 파트너이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인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권위는 없었어요. 제프 윌크 CEO가 입을 열었어요. 패트릭, 에너지부가 왜 이런 문서를 보낸 겁니까? 국가안보 차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중국이 두산을 노리고 있어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75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만약 그들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끝입니다.
이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휘파람을 불었고 다른 이사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어요. 그런데도 두산이 우리와 계약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마크 스펜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실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김도연 상무가 직접 말했습니다. 자유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75억 달러를 포기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감상적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지정학적 선택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들을 무시하면 선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 X 표시가 여러 개 화면에 나타났어요. 일본 히타치 거절, 프랑스 아레바 거절, 독일 지멘스 거절. 모두 미국 프로젝트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이에요.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불안한 눈빛들이 서로를 오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 청도 가격을 30% 올렸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60달러에서 78달러로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랍니다. 사라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던 대안들이 모두 무너진 거예요. 서류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2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한국과 함께 가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프 윌크가 손을 들었어요. 투표합시다.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12명의 이사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에 각자의 선택을 입력했어요. 30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결과가 대형 화면에 떴습니다. 녹색 막대와 빨간 막대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찬성 10표, 반대 2표. 사라와 마크만 반대했어요. 결정됐습니다. 앤디 제시 회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태그. 그 소리가 운명처럼 들렸어요. 두산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패트릭, 당신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세요. 정원을 위임합니다. 7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합니다. 제프 윌크가 공식 발표했어요. 64기의 SMR을 두산에서 제작합니다. 2039년까지 5기가와트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는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오후에 햇빛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건너에 한국이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나라가. 이사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한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사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패트릭,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라,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미래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존중과 신뢰를 아는 사람들과 일하게 됐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 상무의 메시지였어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창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창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7억 달러짜리 계약서를 들고요. 미국 빅테크의 미래가 담긴 계약서를 말입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여전히 창원 두산 공장에 있었습니다. 9월 28일 오후 6시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애틀 본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제프 윌크 CEO와 앤디 제시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손에는 7억 달러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장 본관 회의실에는 양사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긴장과 기대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김도연 상무가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과 달리 그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패트릭, 결정하셨군요. 이번엔 진짜 파트너로서 함께 하시는 거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어요.
불과 8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들을 하청업체로 봤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2주면 대체 가능하다는 트럼프의 말을 믿었던 오만한 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김도연은 우리의 운명을 쥔 사람이었고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한미에너지 파트너십 협약이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2개의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영어로 작성된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제프 윌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맹을 맺습니다. AWS는 두산과 함께 64기의 SMR, 총 5.15기가와트의 청정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두산 박정원 회장이 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원까지 직접 내려온 상태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기술 협력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김도연과 제가 나란히 앉았어요. 금색 만년필이 준비됐고 계약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새 서류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펜을 들기 전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패트릭, 기억하세요? 오전에 처음 시제품을 봤을 때 당신 표정을?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불과 8시간 전인데 마치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오만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일어서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은 악수였어요.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김도현이 제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4년, 아니 20년 동안 함께 갈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계약 기간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계약식이 끝나고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오전에 봤던 시제품 옆에서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파란 빛을 내며 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업 현장의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돌아온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다가왔어요.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패트릭 씨, 계약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함께 일하게 됐네요. 이준호 박사님 같은 분들이 미국을 떠난 게 우리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박사님을 잃은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이준호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했지만 결국 저는 영원한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에 나가는 걸 보니 자부심이 느껴져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5년 일했어요. 시애틀 본사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담당했죠.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소식을 듣고 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요. 제프 윌크가 화상으로 말했습니다. 패트릭, 당신이 옳았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군요. 우리가 놓친 인재들이 그곳에서 빛나고 있네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우리의 자본과 시장, 그들의 기술과 제조 역량이 만나면 불가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사사약한 축하 자리가 마련됐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잡채와 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도 있었어요. 순대와 떡볶이를 보고 망설이자 김도현이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 있죠. 우리 기술도 그래요. 한국 소주가 준비됐습니다. 초록색 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였어요. 건배사를 하며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2주면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고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걸.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파트너십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존중과 신뢰를 위하여. 그리고 오만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오늘을 위하여. 한국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독했지만
곧 부드러운 끝맛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처음엔 거칠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신뢰가 생겼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두산 박정원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AWS와의 협력을 계기로 우리는 한미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비자 문제로 미국을 떠났던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회장이 덧붙였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차별 없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김도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협력은 지금부터입니다. 패트릭 씨가 시애틀로 돌아가면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엔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저녁엔 그들과 7억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트럼프의 비자 폭탄과 선불 요구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진실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우리 계약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아마존 웹서비스가 7억 달러 규모의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원자력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김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어딘가에 두산 공장이 있을 거예요. 64기의 SMR을 만들 곳, 5기가와트의 전력을 탄생시킬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곳이었어요. 시애틀로 돌아가면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사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트럼프 정부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도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패트릭 밀러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을 겁니다. 장원에서 시애틀까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파트너십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존중과 신뢰. 그것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오만을 깨워줘서 진실을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